하이퍼 커넥트의 신범준님이고요. 텐서플로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1월에 텐서플로우 코리아 미드업에서 텐서플로우 베스트 프랙티스와 관련된 발표도 공유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이제 텐서플로우뿐 아니라 다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고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모바일에 구축을 해서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스마트폰 위에 딥러닝 모델을 올려본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현재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에서 산업교육요원으로 근무 중인 신범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래도 회사에서 보내준 거니까 회사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아자르라는 글로벌 영상 채팅 앱을 만드는 회사고요.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에서 한 1억 명 정도 이상의 유저들을 다운받은 글로벌 앱이고 매출의 98%가 해외에서 나고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이 앱에서 발생한 데이터셋을 주로 활용해서 모델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그 외에 사실 뭐 새로운 사업들도 관련된 것들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가 만들었던 성과들을 보면요. 일단 유저 이제 매칭 중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어뷰징 패턴에 대해 신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신고한 이미지를 검수하는 거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것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PI 서버 형태로 머신러닝 서비스가 현재 돌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안에서 이제 매치 경험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일정 간격으로 돌려서 유저의 매치를 좀 더 재밌고 좋게 만드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제 모바일 딥러닝 모델을 돌려서 실시간으로 저렇게 배경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라고 보통 저희는 부르죠. 그래서 잠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저 뒤에 배경 파란색이 이제 모델이 백그라운드라고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서 리얼타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작게 만들고 좀 더 효율적인 구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응용으로 보면 이제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유저들 같은 경우에 프라이버시에 되게 민감한데 배경을 다른 이제 뭐 화성이나 뭐 달 이런 이미지를 바꿔주면서 매칭도 좀 더 재밌어지고 자기 프라이버시 노출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핵심 기능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계속 나와서 부끄럽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작은 딥러닝 모델을 잘 만들어서 모바일에 배포해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먼저 모바일 딥러닝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네트워크는 항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높은 지연 시간과 낮은 대역폭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사실 저희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도 딥러닝 모델을 돌리고 싶은데 그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에서 돌리지 않는 이상 그게 구현이 어렵습니다. 설사 네트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폴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많은 기기에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라이버시인 것 같습니다. 아자르 같은 경우도 사실 유저가 1대1로 매칭을 하는 앱이다 보니까 유저의 영상 정보를 제가 다 가지고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사실 기기에서 바로 딥러닝을 돌리는 경우에 이제 유저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서버에 이미지를 전송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카메라 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딥러닝을 하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서버로 이미지를 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나오고 있는 많은 딥러닝 기반의 카메라 앱들을 보면 다 유저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아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꺼려져서 안 쓰게 되는데 모바일에서 딥러닝 모델을 잘 돌릴 수 있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다 같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가능한 응용이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인 자동차에도 넣을 수 있고, 뭐 드론에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VR, AR에 넣을 수 있고, IoT 제품들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딥러닝이 실제 보통 딥러닝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를 보면요. 일단 저희는 CNN 위주로 했기 때문에 CNN 관점에서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환경에서 저희 보통 GPU 그냥 돌리죠. 다 뭐 엔비디아 GPU 쓸 거고, CUDA 쓸 겁니다. 근데 하지만 모바일 딥러닝에서는 아직 GPU가 아주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벤더가 1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로 CPU에서 잘 도는 모델을 만드는 게 관심사입니다. 테스트 또한 저희가 보통 딥러닝을 할 때 논문을 보면 뭐 성능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멀티크롭하고 뭐 앙상블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모바일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원패스로 인퍼런스가 끝나야 됩니다. 그냥 속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딥러닝에서 정확도에 더 관점을 맞추는 반면에 모바일 딥러닝은
메모리 속도에 더 관점을 맞추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텐서플로우 돌리는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사이즈가 얼마인지에 신경 쓰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라이브러리 사이즈조차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는 보통 딥러닝 그냥 메모리 바운드에서 CNN 돌리면 좋은 성능 나오죠. 하지만 모바일 딥러닝은 메모리 바운드에서 돌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항상 남아 돌고요. 뭐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학습을 빨리 하는데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할 때도 보통의 딥러닝은 그냥 최대한 딥하게 쌓으면 좋지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모바일 딥러닝 같은 경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쌓는데 더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세상의 파퓰러된 정도를 보면 현재 GPU 아키텍처가 벤더들이 이제 이렇게 15개가 넘고요. 아직도 어떤 게 메이저인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바일 OS는 두 가지나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하는 API도 오픈CL 렌더 스크립트 있고 그래픽도 오픈GL 등 여러 가지 있으면 iOS 같은 경우에 메타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바일에서 GPU를 사용한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의 방법은 이제 CPU에서 잘 도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러면 텐서플로우 써가지고 돌리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실제로 해보면은 보통 저희 이미지넷 가지고 이제 큰 네트워크 벤치마크를 많이 해보는데 실제로 해봤을 때 논문에 잘 된다고 주장하는 네트워크를 이제 작은 네트워크들을 가져와서 해보면은 저희 태스크나 다른 데이터셋에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해본 경우에 이제 나스넷 같이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통해서 찾은 작은 딥러닝 네트워크가 있는데 구글에서 했던 논문이죠. 해보면 사실은 오히려 기존에 나왔던 페이퍼보다 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이게 어떤 분께서는 마운틴께서 학습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같은 학습 방법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저들은 항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 지금 같은 핸드폰인데도 불구하고 인퍼런스 타임이 다 저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개발자들이니까 핸드폰 백그라운드 앱을 좀 끄고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그래도 핸드폰을 좀 잘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세상의 모든 유저들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동에서 도는 똑같은 핸드폰 갤럭시 S8이 엄청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타겟 속도와 정확도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완벽한 데이터셋을 가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희 아자리에 지금 적용한 제가 만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비디오 영상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수집한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 밖에 수집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수집한 이미지로 만든 모델을 영상에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테스트하는 결과가 실제 문제는 뭐냐면 그 영상 데이터를 저희가 또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매트릭을 둬서 영상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프록시를 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엔드투엔드로 모델을 학습하고 바로 모바일에 빠르게 디플로이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용량은 항상 이제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용량 좀만 더 작게 할 수 없을까요? 속도는 좀만 더 빠르게 할 수 없을까요? 정확도가 좀 높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배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배터리도 좀 적게 먹어주세요. 맨날 이런 요청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게 이제 모바일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기 쓴 거는 이제 iOS 같은 경우에 150MB가 넘어가면 앱이 이제 LTE로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사이즈를 맞추는 것도 저희는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보면 크게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용량을 적게 쓰고 속도가 빠르면서 예측 정확도가 높은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딥러닝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태스크고요. 두 번째는 그 잘 만든 딥러닝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설계하는 거에 관한 저희 나름대로의 한 6가지 정도의 레슨을 얻었는데 그에 앞서 한번 모바일 딥러닝 아키텍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키즈넷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키즈넷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핵심인데 절반의 3바 이상 필터를 이제 1바 1 필터로 대체를 했죠. 그래서 저렇게 브랜치가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1바 1 필터로 인풋 이미지의 채널 수를 줄여서 파라미터 숫자를 줄임과 동시에 인퍼런스 타임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스키즈넷도 뒤에 이제 버전 1.1이 나왔는데 논문에는 버전 1만 써놓고선 뒤에 가서 이제 깃허브에 가보면 버전 1.1이 있는데요.
보면 2.4배 더 빠른 컴퓨테이션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1000레이어에서 7x7을 쓰던 걸 3x3으로 바꾼다. 그리고 풀링을 148 좀 늦게 하던 거를 135로 당기고 좀 더 고르게 다운샘플링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냥 애큐러시에 손해 없이 이제 2.4배 정도 빨라졌다고 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저희가 직접 네트워크를 설계하다 보면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네트워크 설계하는 관점에서 사실 기존에 어떻게 잘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교훈은 스키즈넷뿐만 아니라 사실 레즈넷도 아마 논문을 CNN 아키텍처 관련 논문들을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V2가 있고요. 항상 모든 CNN 아키텍처 제안한 논문들은 한번 내고 나서 이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뒤에 버전 1.2, 뭐 버전 2 이런 걸 냅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그런 방법들을 보다 보면 되게 좋은 인투이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랩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아마 요즘 이제 모바일 딥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써야지 하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 모바일 랩 같은 경우에는 depth-wise separable layer를 핵심으로 썼죠. 그래서 이제 인풋 텐서에 대해서 필터들을 각 채널 와이즈하게 다 따로 적용을 하고 그걸 또 1x1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합치는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해서 그 레이어를 주로 사용한 depth-wise separable 레이어를 주로 사용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 저는 이제 이걸 컴팩트한 레이어를 썼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바일에서 이제 이게 거의 핵심, 처음이자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베스트일지는 사실 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바일 랩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셔플렛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는 지금 구현이 안 되어 있지만 예전 알렉스넷에서 나왔던 그룹 와이즈 컨볼루션을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룹 와이즈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각 채널들을 저렇게 셔플링해서 속도 개선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저희가 쓰는 네트워크에 잘 응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즈넷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에서 네트워크 서치를 한 건데요. 보면은 애큐러시랑 컴퓨테이션 양으로 봤을 때는 다른 모든 네트워크를 다 압도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지 내에서 압도한 거고 실제로 해봤을 때는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 너무 놀라워서 저희가 이제 쓰는 레이블 개수가 이제 3개 정도인데 실제로 이게 잘 재현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네트워크 가져와 학습한 경우에. 그리고 스퀴즈넷, 이것도 이번 립스에서 제가 발견한 논문인데 되게 아이디어 단순합니다. 그냥 스퀴즈넷 구조를 가져와서 마지막 컨볼루션 10이 전체 파라미터의 40%를 차지한다는 거에 착안해서 이 부분을 그냥 클래스가 적은 문제를 풀 때 넘버 오브 클래스 개수만큼의 1x1 필터로 대체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애큐러시 드랍이 거의 없이 좀 더 빠른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현재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트위킹해서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좋은 효율적 네트워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봤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속도 빠르게 했던 걸로 유명한 건 이제 이넷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 아웃풋 맵이 그냥 클래스 개수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인풋 이미지 픽셀만큼 그대로 아웃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이런 연산이 들어가고요. 업샘플링도 들어가고 또 중간 컨볼루션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딜레이트 컨볼루션, 피렐로 뭐 온갖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쓸 때의 문제점은 제가 지금 현재 모바일에 결국 디플로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매번 구현해서 넣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CNN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6가지 지혜 혹은 레슨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풀 커넥티드 레이어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좀 연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VGG 이후에 이제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부터 시작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풀 커넥티드 레이어가 파라미터도 많이 먹고 속도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대체하고 풀리 컨볼루셔널한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모바일 딥러닝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요즘의 CNN 구조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깊게 쌓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합니다.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모바일 딥러닝에서도 이 방법이 유용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딥러닝에서 제가 사실 실제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작동할 기기가 그냥 타이탄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디바이스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저희 네트워크를 따로 디플로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네트워크를 이제 필요에 맞춰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셉션을 예를 들면 인셉션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를 1.3배가 커서 이거 1.10배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줄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이미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수정하는 게 되게 많은 수고를 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딥러닝을 설계할 때는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항상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랩 같은 경우에도 보면 뎁스 멀티플라이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나 둬서 이걸 수정하면은 네트워크의 사이즈랑 뭐 인프라 속도 같은 게 동시에 줄어들 수 있고, 스퀴즈넷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레즈넥스트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CNN 같은 경우는 사실 모바일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이제 큰 네트워크를 잘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짓들을 하는데, 모바일 딥러닝에서는 더욱더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러닝이 되게 중요한데요. 앞에 보면 모바일에서 막 뎁스와의 세퍼러블 레이어를 썼다, 이제 이런 것들만 보다 보면 그냥 이 CNN 전체 역사에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지넷 이후에 사실 CNN이 저는 되게 큰 한번 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지넷에서 제안했던 그런 구조들이 모바일 딥러닝에서 사실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지넷 이후에 나왔던 아이덴티티 매핑 관련 논문을 보면은 이제 원래는 레지넷에서 저렇게 웨이트, 배치 노멀레이션, 렐루, 웨이트, 배치 노멀레이션 이런 식의 구조를 브랜치에서 사용했었는데, 이 구조를 이제 배치놈, 렐루, 웨이트, 컨볼루션 이거를 반복하는 구조로 썼더니 가장 좋더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크로한 구조들이 우리가 설계하는 모바일 딥러닝용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서 그 구조들을 잘 썼을 때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킬 커넥션도 항상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스퀴즈에서 봤다시피 채널 리덕션, 커널 리덕션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능이 적게 떨어지는 한 어쨌든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파라미터 양을 적게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다운 샘플링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이분리 다운 샘플링 하는 게 좋다. 이넷 같은 경우에는 얼리 다운 샘플링 하는 게 좋다. 뭐 스퀴즈넷에서 뒤에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거 보면 좀 늦게 다운 샘플링을 했죠. 왜냐하면 앞에서 그냥 커널을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늦게 다운 샘플링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에 따라서 어떤 타이밍에 다운 샘플링을 해야 되는지를 만약에 내 네트워크가 앞에 뭐 많이 연산이 있다고 하면은 좀 뒤에 다운 샘플링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네트워크 연산이 좀 뒤에 많다라고 하면은 앞에 하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호모지니스한 구조를 쓴다고 하면은 이분리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네트워크 구조를 잘 어떻게 보면 사실 답은 없지만 좀 잘 직관을 얻어보고 관찰을 하고 숫자를 보면서 네트워크를 바꿔가면은 좋은 네트워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나왔던 이제 컴팩트한 구조들을 사용하는 것 역시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이제 방법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그럼 이런 6가지 구조를 열심히 잘 활용해서 실험을 열심히 해가면서 내 태스크에 맞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만든 게 다가 아니라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네트워크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보다 학습을 좀 더 잘하면 사실 성능을 더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되게 충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모바일 딥러닝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면 디스틸레이션이 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도 만약 데이터가 사실 많지 않은 미드 사이즈 정도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치면은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뭐 티처 네트워크의 어떤 큰 네트워크가 얻은 성능이 스튜던트 네트워크로 전파된다는 거는 이미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트랜스퍼 러닝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분야에 좀 해서 보면은 사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근데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 픽셀 단위로 이제 소프트맥스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게 과연 최선일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딥러닝 그냥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딥러닝 논문들을 보면 그냥 네트워크를 다 딥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로스 펑션에 대한 고민 없이 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관찰해 봐에 따르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닌 어떤 다른 잘 로스 펑션을 디파인 했더니 훨씬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로스 함수, 내 문제에 맞는 로스 함수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가 사실 CNN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풋 사이즈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모바일 랩 같은 관련 실험 결과인데요. 연산량이 이제 26%, 49%, 70, 67% 줄어들면에도 불구하고 애큐러시는 저 정도밖에 안 줄어듭니다. 사실 모바일 딥러닝은 타겟하는 속도와 사이즈를 맞추지 않으면 애초에 배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봤다시피 기기는 또 유저의 기기는 천차만별이고 실제로 런칭했을 때 제 만든 서비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매칭하는 관련 로직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기타 이제 M 로직들이 있을 텐데 같이 돌리면 사실 내가 생각했던 타겟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내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 경우에 사실 가장 만만한 뭐 인풋 사이즈를 줄여보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게 연산량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인풋 사이즈를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 저희 레진앱 보면 그래프 이거 있죠. 예전에 저 처음 공부할 때 이거 왜 저기 이렇게 확 드랍하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에포트 단위로 그림을 그려서 그런 건데 저 부분이 이제 사실 러닝 레이트 디케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딥러닝을 학습할 때도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잘 디케이하고 어떻게 잘 스케줄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트워크를 열심히 막 썰저를 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실험해서 1%, 2% 겨우 성능을 얻은 것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나왔지만 뭐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 항상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미지넷 너무 데이터 완벽하죠. 근데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를 만든 경우에는 항상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데이터의 퀄리티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특히 클래스 임밸런스 같은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되게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6가지 레슨을 보면서 제가 얻은 이제 어떻게 그럼 이 분야를 이제 네트워크 잘 만들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교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논문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벤치마크 성능이 우리 태스크에 제너럴라이즈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는 스키넷이 모바일 넷보다 좋았고 모바일 넷이 낮은 넷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없이 선택한 모바일 넷이니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또 태스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참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CNN 논문뿐만 아니라 CNN 전체 논문을 팔로우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딜러를 시작하면 다 모바일 넷 논문 보고 덱스와이 세포럴 논문 쓰라고 하니까 다 그것만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뭐고 왜 좋았고 어떤 구조를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잘 팔로우업을 해야 내가 나만의 어떤 좋은 네트워크 설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생각보다 정말 놀랍게도 매우 작은 크기로 좋은 성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태스크를 시작했을 때 8MB 네트워크로 타겟 성능 만들었다 해서 되게 신나서 CTO님한테 보여주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좀만 더 줄여주세요. 2배만 줄여주세요 해서 4MB로 만들었어요. 4MB 만들고 이제 앱이랑 같이 해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데 2배만 더 줄여주세요 해서 2MB로 줄였어요. 그런데 해봤더니 저희가 벤치마크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CPU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확인하는 UI를 버튼을 누르면 속도를 볼 수 있게끔 샘플앱을 만들었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2배씩 빨라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2배 느리게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한 뒤에 그럼 또 2배만 빠르게 해주세요 해서 또 1MB로 줄였습니다. 뭐였더라? 하여튼 또 한 번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줄일 수 없을까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해서 500kB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각 줄이는 과정에서 액큐러시 드랍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네트워크가 사실 그렇게 놀랍게 속도가, 사이즈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에 충실하고 좋은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잘 구현하는 것보다 더 쉽게 속도의 개선을, 네트워크를 좋게 만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잘 만들었으니까 잘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한번 볼게요. 제가 하이퍼 커넥트에서 모바일 딥러닝을 시작한 게 딱 작년 지금이었던 것 같은데 텐서플로우 모바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구현이니까 해봐서 돌려봤죠. 했더니 뭐 좀 느리기도 하고 라이브러리 사이즈는 미치도록 크고 안 좋구나. 누가는 MXNet이 좋다고 하는데 MXNet 해볼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열심히 이제 해서 4월쯤에 이제 갑자기 카페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2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취하고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다큐멘테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네트워크를 컨버트하고 싶은데 문제는 텐서플로우에서 학습된 네트워크랑 카페에서 학습된 네트워크가 약간 다르죠. 왜냐면 내부 세부 부서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맞추고 보다가 이건 파티시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또 하던 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안 썼지만 사실 저희는 다른 여기 쓰지 않은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어 ML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그리고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서 뭔가 구현을 더, 사실 중간에 저희는 막 저희 팀에서 이제 따로 컨버레이션 트랜스포즈 직접 다 구현하고, 왜냐면 없으니까 구현이. 뭐 딜레이트, 컨버레이션 관련 딜레이트 옵션 다 직접 구현하고 했는데, 10%로 다 구현했는데, 중간에 계속 다 나오니까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이거 웨이트 캘큘레이션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로켓을 만드는 것보다 사실 N년 뒤에 만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빨리 안드로메다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딥러닝 세상에서 과연 저 N이 얼마일까 적절히 판단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B2B로 뭐 이런 모바일 딥러닝 솔루션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회사고, B2B로 팔아봤자 뭐 매출이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이미 어플리케이션으로 매출 수백억 대를 찍고 있기 때문에 B2B로 파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 팀의 이제 과제고, 그러다 보면 사실 있는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꼭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들 다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보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 과거에 거의 유일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은 컨테이너션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컨테이너션에 관련된 별도의 최적화가 없어서 오히려 그 컨테이너션 관련된 노드들, 페이크 컨테이너 노드들을 넣어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나왔죠. 컨테이너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션을 하면은 원래 그냥 네트워크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놀랍죠. 사실 텐서플로우 라이트 나오기 전에는 컨테이너를 잘 구현하는 구현체가 제가 생각하기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텐서플로우 라이트 아직 개발자 프리뷰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메인 태스크 중에 하나인 원래 만들었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오퍼레이션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컨버전 트랜스포즈 아직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하려고 하면 제가 PR 날리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장점은 이제 뉴럴넷 관련된 하드웨어 API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나오는 이제 GPU, 모바일 GPU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ML이 있죠. 모델의 성능을 애플에 맞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제가 애플에 iOS에서 GPU를 선택해서 돌리고 싶은데 GPU를 강제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애플한테 맡겨야 돼요. 애플이 적절히 판단해서 이거는 CPU 태울 거야 하면 CPU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그냥 메탈로 다시 직접 짜야 합니다. 그럼 못할 짓이죠, 사실. 그리고 MXNet이 있고, MXNet 같은 경우에 좀 빠르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해봤을 때는 사실 제대로 컴파일해야 빠릅니다. 그래서 NN팩을 사용하고 오픈블라스를 포트란으로 된 걸 잘 사용하면 빠르다는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쪽에 엑스퍼트도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일단은 정리한 상황이고, 사실 또 다른 문제는 문서가 좋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2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취하고 있고, 뭐 NN팩이나 뭐 블라스 등 좋은 구현체를 가져와서 쓰려고 하지만, 문제는 또 역시 모바일 문서가 별로 없고, 모바일 관련된 문서가 별로 없고, 제가 생각하기엔 메인테인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블로그들에서 이제 가져온 벤치마크인데요. 보면은 텐서플로우에서 그냥 내용 관련된 컴파일 옵션을 잘 줘서 컴파일한 게 가장 빠른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도 사실 이런 거가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근데 사실 저희는 여기 있는 프레임워크들은 안 썼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보면은 세 가지 기준을 저희 만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학습할 때 사용한 프레임워크에서 얻어진 파라미터를 쉽게 모바일로 컨버팅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치 노멀레이션 텐서플로우의 디노미네이터, 그러니까 무빙 베리언스 나누는 부분에 플러스 엡실론 하죠. 근데 다른 구현체는 플러스 엡실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을 내가 텐서플로우 열심히 학습해서 만들었는데 되게 이제 데스크탑에서 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 이제 모바일 디플로이 해야지 해서 딱 모바일 파라미터 넘겨서 실제로 모바일 해보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을까 해서 이제 디버깅 하다 보면은 배치 노멀레이션 구현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쉽게 컨버팅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흔한 문제지만 뭐 배치 채널, 뭐 헤이트 위스 뭐 이런 것들이 순서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 필터도 막 헤이트 위스 아웃풋 인풋 이 순서가 막 뒤집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또 데이터셋의 문제도 있어서 항상 엔드 투 엔드 테스트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컨버팅이 잘 되지 않으면은 네트워크 하나 만들고 나서 이제 데스크탑에서 테스트는 되게 좋지만 모바일에 돌리는 거 한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3개월 뒤에 한번 데모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엔드 투 엔드로 작업이 안 돼서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 이터레이션을 도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도 모바일로 쉽게 컨버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암 네온에 맞는 최적화된 구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SIMD 인스트럭션을 잘 활용하지 않은 구현이 있지 않은 이상은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딥러닝 세계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고 뭐 새로운 오퍼레이션이 추가됐을 때 그거에 맞는 구현들이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같이 해주고 같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실험, 빠른 이터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카페2나 멜맥스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가 텐서플로우에 비해서는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제 열심히 프레임워크를 골라서 선택했으면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컨텐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내가 어떤 구현을 쓸지, 어떤 압축 방법을 쓰고 어떤 구현 방법을 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이 또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지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파라미터 프루닝과 쉐어링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프루닝 쉐어링 같은 경우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수렴할 때까지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드를 지우고 다시 파인 튜닝 합니다. 그래서 애큐러시를 보고 애큐러시 손해가 막심하면 그거 했던 행동을 이제 취소하고 막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 노드를 없앱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스피드 애큐러시가 원하는 거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뭐 사실 다 논문들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르긴 하는데 골자는 이렇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방법들이 이미 학습 파이프라인을 너무 길게 만든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뭐 디스틸레이션이 되게 유용하다고 했고 뭐 학습을 잘해야 된다, 뭐 디케이를 잘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실제로 이제 배포 전에 네트워크 학습하는 경우에 한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식의 방법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이 2주일이 되고 3주일이 되면 이것 또한 역시 할 수는 없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추천하진 않고요. 근데 하지만 또 이거에 맞는 구현을 잘 썼을 때, 즉 별도의 하드웨어나 구현을 잘 만든다고 하면 사실 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현하지 않는 이상은 속도 개선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로랭크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립스 가서 봤던 논문 중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런 식의 오른쪽에 있는 레귤라이저를 하나 둬서 파라미터가 로랭크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디컴포즈를 하고 네트워크 그냥 매트릭 사이즈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의 개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방법 또한 좀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컨버전을 하다가 컨버전 딜레이션을 갑자기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옵션을 주고 싶으면 사실 그 구현에 따라서 모든 걸 또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학습 파이프라인도 길어지고 실험의 생산성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또 그거에 맞는 하드웨어나 구현을 따로 한다라고 하면 유용할 수가 있겠죠. 아마 지금의 가장 컨센서스는 컨텐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비트 컨텐션을 계속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근데 잘 구현을 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지난주에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어떻게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컨텐션을 잘 구현했는지, 어떻게 SIMD 잘 썼는지에 대한 페이퍼를 좀 썼는데요. 보면 이제 인티저 아리스메틱만 사용하도록 바꾸고 뭐 웨이트랑 액티베이션 모두 다 컨텐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만 컨텐션 하는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이 그냥 플롯이기 때문에 그냥 인트 곱하기 플롯 아무 성능 개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컨텐션 하도록 했고 문제는 이렇게 그냥 컨텐션을 해버리는 경우에 작은 네트워크에서 별도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네트워크가 작을수록 컨텐션 이후에 애큐러시 드랍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플로우 라이트에서는 제안한 방법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하는 도중에는 8비트 컨텐션을 쓰고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할 때 32비트 플롯으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애큐러시 드랍이 없이 좋은 작은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그래서 실제로 해본 경우에는 이제 GPU에서, 그러니까 데스크탑 GPU 돌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션 관련된 보조 노드들, 막 페이크 컨텐션, 그러니까 컨텐션을 실제로 한 것처럼 시뮬레이트 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인퍼런스 시간이 막 3배에서 4배까지 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텐서플로우 모바일로 예전에 돌렸을 때도 같은 이유로 2배 정도 늘었고요. 하지만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써가지고 모바일에서 돌려본 경우에는 빠른 구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SIMD에 최적화된 구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연산하는 게 이제 R이라고 하면은 저 리얼밸류 R을 이제 Q로 이제 퀀타이즈를 하고요. 그리고 SZ를 이제 저희는 파라미터로 둡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면 이제
연산의 뭐 매트릭스 멀티플 클래시를 한다고 하면은 Q3 그 아웃풋 나오는 이제 Q3 결과 같은 경우가 앞 뒤에 보면 Q1, Q2의 그냥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럼 이제 저런 부분들을 이제 최적화해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8비트 컨텐션 말고도 사실 좀 이제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되게 유명한 거라고 보는 건 이제 1비트 퀀타이제이션, 즉 바이너리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웨이트를 이제 바이너리로 쓴 경우에 큰 데이터셋, 그러니까 클래스가 많은 데이터셋에서 아직도 심한 예측 정확도의 저하가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을 아직 해결하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법이 되게 많은데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제가 얻은 세 가지 교훈은 첫 번째 이겁니다. 일단 알렉스넷 VG 인셉션만 가지고 논문을 썼다, 벤치마크를 했다 그러면 좀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들은 이미 오버 파라미터 됐기 때문에 뭐 프루닝을 하든 뭘 하든 속도 개선이나 실험 결과를 얻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걸 벤치마크로 한 논문들이 되게 사기식 논문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되게 주의 있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베스트는 실제 모바일에서 벤치마크한 속도가 있는 경우를 믿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조심스럽게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앞서 말했던 프루닝이나 이제 디컴포지션의 단점인 모델과 구현이 최대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델 만들었는데 속도 빠르게 하려고 막 파이프라인 뒤에 엄청 늘어나고 또 네트워크 살짝 수정했더니 다시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은 실험을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과 구현이 최대한 독립적이어야 되고 컨텐션이 그런 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문 잘 읽어야 되는데요. 그 딥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 그 송한이라는 분이 이제 스퀴즈넷 쓰신 분이 이제 썼던 논문인데 보면은 막 코드북 쓰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서 막 속도 되게 빨라졌다. 스퀴즈넷 논문 쓸 때 했었는데 거기 보면 한 줄 딱 써 있습니다. 아, 우리가 만드는 하드웨어에서 빨랐다. 그러니까 모바일 딜러닝 우리가 올리는 하드웨어에서는 빠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구현했는지 되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방향으로 공부해서 하면은 모바일 딜러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좀 재밌는 얘기들 좀 몇 개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실제 구현해서 올리면 이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 파라미터 그냥 올려줄 수 없습니다. 뭐 텐서플로우에서는 보통 포토 파일 쓰죠. 그냥 그거 올려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 쓰겠죠. 그래서 그거 싫으니까 열심히 암호화를 하는데요. 근데 암호화를 하면은 중요한 게 저희가 보통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앱에서 APK에서 미리 심어놓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앱 사이즈는 다른 것들로 충분히 라이브러리를 이미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앱을 시작한 이후에 네트워크를 따로 다운을 받게 하는데요. 다운로더블 하게 하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최대한 적게 먹어야 됩니다. 20MB만 넘어가도 유저들이 다운받다가 네트워크 안 좋아서 끊기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이즈를 되게 줄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막 압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컨텐션 하는 경우에도 압축이 잘 될 수가 있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 그냥 플로트를 쓰는 경우에 플로트에서 그냥 라운딩을 해가지고 숫자를 반복하게 만들어서 압축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에 인크립션을 하면 다 말짱 꽝이 됩니다. 왜냐면 암호화라는 건 사실 읽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바이트를 막 섞어버리고 그러면은 암호화를 하면 또 압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적절한 모델 사이즈를 만드는 게 실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중요하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프리퀀시 스케일링. 그러니까 모바일 CPU는 놀랍게도 버튼을 누르거나 UI를 막 클릭하거나 뭐 핸드폰 터치를 하면은 핸드폰이 빨라집니다. 예전에 그 펜티엄 시절에 마우스를 막 흔들면은 컴퓨터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아마 좀 오래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모바일에서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실수는 이제 샘플 앱을 속도를 보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나오겠는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조건 2배씩 빨라져가지고 항상 2배 빠른 벤치마크가 얻고 있었다는 게 제가 경험했던 실수였죠. 그래서 적절한 벤치마크를 잘하는 거 이런 모바일 기기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요즘에 모바일 기기들은 빅리틀로 나와요. 그래서 이기종 CPU를 쓰는데 그래서 뭐 IO 같이 이제 좀 오래 걸리는 CPU 바틀락이 아닌 작업들을 하는 경우에 리틀 CPU에서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 앱을 잘못 만들면은 IO 작업이 왜냐면 IO 작업이 포함하고 있죠. 딥러닝 왜냐면 이미지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미지를 받아오는 IO 작업 때문에 제가 도는 뉴럴 네트워크가 리틀 CPU에서 돌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경험한 거 아이폰 7을 썼는데 6보다 오히려 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왜 느리지? 왜 느리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다 보니 알고 보니 6에서는 빅리틀이 없었고 7에서는 들어갔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틀 CPU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에 느렸구나라는 걸 발견했었죠. 그래서 온갖 삽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I/O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봤던 리얼타임으로 딥러닝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해서는 바이트 계속 카피하고 막 그러면 절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GL 같은 걸 잘 활용해서 I/O를 빠르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했듯이 네트워크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뭐 딥러닝 완벽할 수가 없죠. 100% 딥러닝 없죠, 아직도. 그래서 적절한 후처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을 얻은 결과나 뭐 세그먼트를 얻은 결과를 뭐 적절히 스레스홀딩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유저가 사용하기에 이제 문제가 없게끔 하는 노가다, 휴리스틱 알고리즘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옵니다. iOS는 ABGR 오더를 쓰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RGBA 오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현을 해놓고서 두 개의 지금 C 코드로 같이 쓰고 있는데 하나 쪽에서 이상한 거예요. 약간 iOS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쪽이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카메라 뷰가 디폴트가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아마 앱 개발해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어스펙 레이시오 잘라지지 않게끔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줘야지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삽질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하다 보면 흔히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듣기 힘든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가온 미래를 봤을 때 뭐 5G 시장이 되면 사실 모바일 딥러닝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빠르니까 그냥 서버에서 돌리지 뭐. 저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폴백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모바일 딥러닝 여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서포트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트 캘큘레이션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CPU에서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오늘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GPU에서 돌릴 수 있으면 GPU에서 돌리는 게 더 빠르거든요. 모바일 GPU에서.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모바일 아키텍처, GPU 아키텍처 15개가 넘고 그러면은 그 SDK를 다 이해해가지고 각각 다 맞는 GPU 구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오레오, 그러니까 최근 나온 오레오 이후에 이제 할이라는 걸 둬가지고 하드웨어 애프스트랙션 레이어를 하나 둬서 이런 식으로 뉴럴의 API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플로우 RT도 이제 그런 걸 지원하고 있고 코어ML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왜냐면 애플이 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서포트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웨이트 캘큘레이션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XLA, 뭐 텐서플로우에서 하는 컴파일러 만드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사실 뭐 모바일 딥러닝 위해서 뭐 컨테이너 하는 이런 구현들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가올 미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모델이 너무 이제 뒤에 쓰지 않은 기술을 만들지 않으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